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공지 박수 그만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달리아또또님, 구현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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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희 지난 방송에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 데이터릭의 후원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팟빵과 유튜브의 정보를 참고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뭐 사실 다른데 비용을 쓰는 건 아니고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제 녹음비, 촬영비 정도에 저희가 지금 사용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야, 이게 참 되게 막상 돈 받는다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 그렇다. 저희가 딴 데 쓰는 건 아니고요. 스튜디오 녹음비가 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스튜디오비하고 물값. 그치. 방송할 때 우리가 물값, 밥값. 차값. 네. 빼리에레모님 보고 싶습니다. 후원은 아니더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동안 정말.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저희가 그 후원해 주시면 다른 데 안 쓰고 진짜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되게 민망하네요. 말씀드렸고요. 저희 데이터릭과 함께할 게스트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분들은 저희에게 왜 참여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본인의 자기소개 간단하게 적어주셔서 저희 대표 계정 데이터릭4 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릭은 기업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에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끝. 네. 자, 저희 지난 방송부터 박 박사가 무려 1년 만에 자동화 2탄을 내놨어요. 그죠? 1년 아직 안 됐어요. 9월에 했다며. 우리 방송 송출할 시점으로는 6월 3일이었어. 6월 3일? 6월 3일. 진짜 1년인가 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방송 송출 시점으로는 거의 진짜 6월 중순 정도 될 테니까. 진짜 1주년쯤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1주년 기념 에피소드. 얘가 1년에 한 번 방송하는 것 같아. 저번에 방송할 때 되게 오랜만에 했다고 하면서 한 9개월 만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네. 네. 야, 거의 뭐 한 6개월마다 하나씩 하는 것 같은데. 괜찮네. 네, 어쨌든 박 박사는 저희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네, 뭐라는 거야. 자, 지난 방송 때 저희가 그 자동화 2탄으로 웹의 기초,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뤄봤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웹 서버에 대한 내용이랑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조금 부족하다면 또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기할 때 프론트엔드 백엔드 얘기하면서 이제 서버의 구성 요소나 어떤 동작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 했었는데 추상적인 얘기하고 지나가다 갑자기 개발원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아는 척하기 되게 좋은 꿀팁들이 많았어. 그래요? 개발자한테 혹시 뭐 프론트엔드 개발하세요? 그게 아는 척이야.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백엔드 하세요? 풀스택이세요? 그래? 풀스택이세요는 뭐야? 아니, 박박사 지난 방송에 그랬단 말이야. 풀스택이면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이도저도가 아니지. 네. DB 못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데 왜 네가 부끄러워하고 있냐? 아니, 그렇게 묻진 않을 것 같아. 사람한테 풀스택이세요? 풀스택이세요? 네. 나 물어야지. 네, 그리고 이어서요. 웹서버. 네. 그러니까 서버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 되게 중요한 구성 요소가 추가됩니다. 과거에 비해 없다가 생긴 거. 컴퓨팅 자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 뭐 언어에 코딩하고 어쩌고 하다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파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네. 데이터베이스는 우선 버전 관리, 그 다음에 정보의 겹침, 중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완전성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도구예요. 이것도 군사 용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스 뭐라고 하죠?
그런 캠프 베이스 뭐 하여튼 베이스.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출발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고 웹이고 다 군사야. 시작은. 원래 모든 군사 기술이 기술이었으니까.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러네. 네. 모든 기술이 그런 데서 무선 많이 통신도 나오는구나. 그렇고. GPS. 그러네. 그렇네. 계속하세요. 원자력 뭐 그러네. 계속 해볼까? 네. 뭐 나왔나 또 없어 이제 로켓, 비행기. 인터넷. 미사일. 야, 데이터 분석도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암호화 기술 이런 거 다 군사 쪽에서 시작한 거네요. 그럼 해석학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 바퀴? 바퀴는 너무 옛날이지 않을까? 네. 바퀴는 선사시대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네, 얘기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전문적으로 자료를 저장하기. 대충 저장하는 게 아니라 대충 저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저장하고 싶은 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네. 엄청 복잡하고 정교한 규칙을 지켜서만 저장하기. 왜요? 왜? 그래야 내가 찾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도서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 막 저장해 놓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조금만 보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런 걸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상식과 교양처럼 당연히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갖고 오거나 하는 SQL 문법인 거죠. SQL. 우리 SQL 한번 깠었는데 옛날에. 왜요? SQL 굳이 배울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어요? SQL이 나도 그랬어. 나 안 그랬어. 기억 안 나.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너 내가 다시 찾아온다. 몇 화에 뭔지. 진짜 기대된다. 내가 진짜 그런 얘기 기대된다. 했었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 그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데이터 분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정 학원에서 뭐 SQL도 알아야 되고 통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사실은 분석 하나만 좀 알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었죠. 깠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근데 저도 당연히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생각해요. 당연히 네. 자연스럽게 쓰는 도구의 일종인데 SQL도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어요. 네, 표준 SQL이 있고 그 표준 SQL 문법을 적용한 데이터베이스들과 각자의 데이터베이스가 특별히 자기들만의 문법을 제공하는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죠. SQL 앞에 뭐 MS SQL, 뭐 MySQL 이렇게 붙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그 자체의 이름이에요. 아, MS SQL은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고 MySQL은요? MySQL은 오픈 소스 중에 하나예요. 이름 자체가 MySQL이에요. 그렇군요. 네, MySQL은 오라클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목표로. 언어 그러니까 명령어가 달라요 다 SQL마다? 핵심은 같지. 네, 아까 핵심은 말한 같아요? 표준만 같고 아. 그리고 표준도 데이터베이스마다 지가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의사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지원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특화된 언어적인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DB를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SQL 언어를 자기네 형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판다, 하는 이렇게 거죠. 이해하면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쓰려면 이 언어로 해야 돼. 이런 SQL 문법을 지켜서 쓰면 돼요 같은 거예요. 우리 도서관 쓰려면 우리 사설을 안 쳐놔야 네가 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맞아요. 거네요. 그러기보다는 거기에 그 구획된 번호 방식이 도서관마다 다르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서가 같은 학교에서 배웠는데 네. 자기 그 뭐지? 지도 현업, 교수님이 달라? 지도 교수도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일하다 보니까 자기 요령들이 생겨갖고 이렇게 조금씩 하면 더 달라진 거야. 편하겠는데. 그러니까 엄청 큰 도서관이어서 우리가 직접 찾을 수는 없어. 사서한테 번호를 주면 얘가 그걸 찾아주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다른 거지 조금씩. 조금씩 그죠, 다른 그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물이 아까 말한 것처럼 브라우저랑 똑같아서 선언적 언어라 그랬잖아요. 아니 레스토랑에서 이제 도서관으로 넘어왔어.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니까. 좋아 이걸로 계속 해보자 그러면. 그 아까 브라우저랑 똑같이 선언적 언어여서 얘도 문법은 같더라도 내부 구현이 다르거나 그럴 수 있어요. 뭐 동작이 다르거나 어쨌든 네. 결과물은 같겠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실제로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정보들을 저장 관리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웹 서비스에는 아주 기초적으로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말한 SQL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계산에만 특화된 도구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DBA라고 불러요. DBA. DBA.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뭐 이런 건가? 아키텍처나 어널리티스였나 어시스트는 어시스턴트?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전문적으로 하는데 어시스트. 아니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도 아니죠. 어시스턴트는 보조잖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야. 그 관리자. 이거 얘가 했으면 편집했을 텐데 네가 하니까 편집하지 마세요. 저 편집 안 할 건데요. 네. 표정 봐.
아니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고속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될 때는 DBA를 고용하거나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이제 오라클이라는 걸출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회사가 나타나면서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분. 다른 걸로 뭐 하지? 너무 옛날 거일 거야 자꾸. 지난번엔 뭐였냐 미션 임파서블이야. 아 맞아. 이번엔 매트릭스. 야, 매트릭스 다시 나온대 4. 진짜로요? 네. 나오고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유료 사업해서 네. 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아니면 오라클의 규칙을 잘 알아서 얘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몸값이 높고 비싼 자원이었어요. 오. 그래서 꼭 DBA가 되게 필요했었고 왜냐면 너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거예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성능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르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을 강제하든지 아니면 기능이나 성능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초창기 모델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요. 기능은 제약적이고 선언적 언어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고 저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게 쓰는 게 더 빨리 동작해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겪어본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구현이니 알고리즘이니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죠. 옛날에 학원 많았잖아요. 그래서 DBA 쪽으로 맞아요. 취업 준비하는 학원도 많았어요. 그 자격증도 있죠. 맞아요, 많죠. 맞아요. 국가공인 자격증. 네, DBA는 아예 맞아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 당시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구분이 없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융성하기 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웹마스터라는 개념이 있었죠. 웹마스터. 와, 뭐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같다. 나는 웹마스터요. 웹마스터는 그냥 페이지, 그러니까 HTML과 CSS만 작성하면 됐어요. 근데 줄여서 웹마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주소 기반해서 어떤 텍스트 파일을 줄 거야만 써 있는 서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서버가 아파치, 톰캣. 뭐 이런 그래, 톰캣. 걔네가 이제 웹 서버. 아. 그리고 거기에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자바가 올라가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어떤 주소를 요청하면 텍스트 파일만 전달해 줬는데 이미지 파일만 그게 아니고 요청을 받은 거 가지고 개발 언어가 동작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의 시작이에요. 그걸 와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웹 페이지만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결과물로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줘야 되거나 그죠. 서비스를 줘야 되거나 기능이라고 주는 봐야 거죠. 되지 않나요? 기능을 주는 거죠. 예. 그 시장을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웹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장악하면서 자바가 성장했어요. 자바는 어느 회사 거예요? 원래는 오라클 뭐 어쩌고 나오지 지금은 않았나요? 오라클 거예요. 인수한 거예요? 네. 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맞아. 개발 언어였고 네. 개발 언어라는 게 오픈 소스다라는 개념도 사실 옛날엔 희박했어요. 컴파일러가 유료 컴파일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OS 레벨로 다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유닉스, 그다음에 리눅스, 그다음에 윈도우 뭐 이런 애들이 OS예요. 윈도우가 대표적으로 OS 그 기계의 동작을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동작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OS인 건데 그걸 유료로 판 게 대표적으로 이제 윈도우인 거고. 근데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맥 그 애플의 OS X는 네. 약간 비슷한 계열이고 윈도우만 조금 따로 떨어뜨려진 내용 같이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원래 그럼 어떤 유닉스 계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유닉스 그렇죠. 계열이라 부르고 실제로 유닉스를 무료로 만든 게 리눅스예요? 맞아요. 오픈소스로 만든 맞아요. 그러니까 유닉스도 유료 툴이었는데 유료 도구였는데 그거를 무료로 하는 OS 같은 게 있어야겠어. 가서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게 리눅스예요. 그래서 리누즈 토마즈가 만든 유닉스야. 그래서 리눅스예요. 그런 거였어? 네. 네. 애플은 그걸 본따서 OS X를 만들고. 정확하게는 애플도 그걸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유닉스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냥 그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리눅스 계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가 같은 거지 둘이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리눅스는 OS에서 되게 중요한 커널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그 커널이 이제 이 기계어 쪽의 동작 처리를 해주는 중요한 핵심 기능이에요. 터미널이라고도 하고. 터미널은 걔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또 응용 프로그램이고. 커널 위에 터미널. 그렇기 때문에 그 커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무료였으니까 무료였으니까 많은 OS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네. 리눅스 엄청 많은 OS 리눅스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하는 OS이고 그 작은 휴대폰에서 동작할 수 있게 최적화한 OS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레드핫 리눅스 뭐 이런 거. 레드햇 리눅스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얘기해.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옛날에 게임 잡지 같은 거 사면은 CD로 껴줬어요. 리눅스 맞아요. 설치해보라고. 옛날에는 그때 레드햇이 제일 많이 요즘에 배포가 되게 됐었어요. 회자됐었는데 뭐 엄청 비싼 금액의 인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나 레드햇이? 최근에 뉴스에 맞아요. 떴었거든요. 어딘지 까먹었네. 네. 그 레드햇이 대표적으로 리눅스라는 무료 소스 OS의 유지보수 관리를 가지고 돈 번 회사예요. 유지보수 가지고. 오. 왜냐하면 리눅스가 그냥 소스만 있고 설치하는 법 이렇게만 써 있기만 하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뿌리는 어려운 거야. 거구나. 예.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왜 뿌리나 했다. 유지보수로 돈 버니까 쓰는 건 무료로 사람들이 할수 써야 있는 되는 거지. 거예요. 그리고 아. 리눅스 그래서 레드햇 걔네는 라헬이라고 부르는데 라헬 쪽 OS가 그래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돈을 내고 써야 되는 리눅스가 된 거예요. 아 이거 내 2년 전에 IBM이 레드햇을 39조를 들여서 맞아. IBM이 인수했다. 39조요? 맞아. 그게 뭐야? IBM이 인수했다. 맞아. 아 그래서 되게 갑자기 뭐 기사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죠. 도대체 레드햇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 그 레드햇 리눅스가 유료잖아요, 이제. 그 걔를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어 갖고 무료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CentOS예요. 그래서 인터프라이즈 쪽에서는 CentOS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걔가 또 나중에 유료화가 되면 또 새로운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저작권자가 누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가 뭐냐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레드햇이랑 CentOS가 패키지 설치 명령어가 YUM이에요. 유미요? YUM, 인스톨,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네, 같은 계열의 명령어를 사용해요. 음. 그리고 이제 우분투 데비안이라는 계열이 대표적으로 또 하나 있고, 우분투. 네, 우분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리눅스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딥러닝에서 기본적으로 대표 OS로 사용하기 때문에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데비안 계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오픈수세라고 하는 계열이 또 있어요. 그렇게가 OS인데 그건 뭐 특별하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런 단어가 있다. 각각 다 리눅스 OS를 부르는 표현이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OS가 왜 중요하냐면 동작이 달라요. OS 버전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개발 언어들마다 개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 버전마다 동작이 달라. 그래 보니까 웹 개발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OS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 맞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개발 서버를 따로 구축하고 그 스테이징, 뭐 프로덕션 그래갖고 서버 여러 개 두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환경 구축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테스트 환경?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게. 일부러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고. 아니죠. 거예요? 상용.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게 상용에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다 될 정도로 뭔가를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리소스가 풍부하지 않아.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로컬에서 개발을 하고 서버에 올리면 동작을 안 하지. 왜냐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개발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겠네. 네, 똑같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게 백엔드 개발자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 백엔드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OS,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개발 언어, 그 다음에 개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웹 서버, 웹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웹 서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됐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스태틱, 그러니까 정적 자원이라고 부르는데 텍스트 파일들만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면 되는 걸 정적 사이트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HTML 파일이 변경되지 않아. 브라우저에 한번 오면 그걸 정적 사이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동적 사이트. 그죠?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서버에게 통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가 직접 뭔가 텍스트를 뭔가 바꿔갖고 브라우저에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동적 사이트라고 불러요. 나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알아. 정적 사이트는 기능이 바뀌면 리프레시 돼요. 그 뭐 팝업이 뜨거나 화면이 한번 깜빡해서 바뀌는데 동적 사이트 대표적으로 지메일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웹페이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동적 사이트고 맞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짠 거다. 맞아요. 그래서 크롤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 브라우저의 동작을 흉내내야 되니까. 그러네. 그 브라우저의 동작의 결과물을 갖고 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처음 받은 거를 자바스크립트까지 해갖고
결과물이 된 최종 변경분을 크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면 어렵죠. 근데 좀 더 세련된 느낌은 동적 웹사이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동적 웹사이트라는 게 왜 혁신적이었냐면 원래는 웹은 그런 게 못하는 거였어요. 아. 그건 막 못하고 움직이고 어플리케이션만 돌아가고. 그게 가능했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만. 설치를 해야만 됐었는데 설치형. 아까 말한 설치형 아니 전에 얘기했던 설치형과 클라우드형이 여기서 구분돼요. 아. 설치를 해야만 되느냐 안 해도 동작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냥 바로 주소 접근해 갖고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을 요즘에는 그걸 또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클라우드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항 언어로 설치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아까 exe 파일 같은 뭐 맥에서는 뭐 DMG 파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로 컴퓨터에 설치해서 설치한 애가, 그러니까 OS의 기능을 이용해서 설치된 채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에 대응해서 브라우저라는 런타임 내에서만 동작하는 애가 웹 어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는 동적 사이트인 건데, 그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복잡해지고 점점 더 그쪽에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웹 프레임워크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리액트, 뷰 이런 애들이에요. 앵귤러. 구글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게 앵귤러인 거고,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는 게 리액트. 근데 뷰는 중국 누구가 만들었는데 누군지 까먹었네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쪽 기술이 더 발달된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애인데다가 옛날에 만들고 굉장히 작은 데서 동작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한계나 제약사항이나 뭔가 이상한 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 천하통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jQuery예요. jQuery. 네. jQuery가 그 서버에 브라우저가 서버에다가 요청을 던져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 웹페이지의 일부만 바꿔갖고 동작을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이런 복잡하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써갖고 이상하게 막 난잡한 코드가 되게 만들어지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정리해서 너는 요거만 이 함수들만 쓰면 웹 서비스 만드는데 되게 좋을 거야 라고 돼 있는 애가 jQuery고, 그게 아까 말했던 웹 프레임워크인 뭐 리액트 이런 거가 나오기 전에 정성기를 구가했죠. 좀 더 고수준 함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뭐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뭔가 기계어 같은 거였다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그거라고 볼 수는 어렵지만 이제 그걸 미리 많이 쓰는 것들을 잘 묶어서 함수화해 놓은 패키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jQuery였죠. 그러고서는 좀 더 그것보다 더 많이 추상화해서 동적으로,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선언적 방식을 사용하겠어 라는 식으로 나온 게 이제 리액트 앵귤러 뷰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나올수록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 베이스부터 안 짜도 되니까 편해지는다고 봐야 되나요? 개념이 어려워서 오히려 직군이 분화됐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적 사이트만 있을 때는 웹마스터면 끝났어. 근데 지금은 DBA, 백엔드, 프론트엔드 오히려 분화됐다. 더 정교화되면서 기능이 정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분화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것들이 서로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더 특화되어 갔다에 가깝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개발자면 다 개발자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랑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랑 맥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완전히 다른 걸 써요. 이 세 개를 동시에 호환하게 만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가는 분은 계속 그쪽 생태계에만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굉장히 높죠. 나 예전에 충격 먹었던 것 같아. 생각난다. 웹 서비스 개발하신 분인데, 네네. 난 진짜 그런 줄 몰랐거든요. 휴대폰이 출시되는 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뭐 어플리케이션을 깔거나 모바일에서 보이는 크롬의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휴대폰마다 규격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걸 다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김 팀장? 화면이 다르니까. 네, 나는 그냥 그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폰 버전업 되면서 이거 머리 이렇게 대머리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페인 거. 그러고 나서 다들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깎인 거.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럼 이 화면 구성이 다르니까 이거에 맞게 음.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다 디자인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폰만 해도 굉장히 개수가 적은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오픈 소스로 풀고 그렇지. 그 회사가 몇 개야. 제조사를 마음껏 하라고 해놨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국내 제조사들 많지. 그죠. 뭐 샤오미니 뭐 무슨 소니 뭐 다 나오니까 그걸 일일이 다 최적화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개발자들이 정말 그러니까 4인치부터 10인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일일이 사이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개수가 무수하게 많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그러면은 테스트하는 게 일인 거죠 이제. 네,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그걸로 퉁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부 다 못해 그거. 그 구조를 처음 한 거예요. 내가 내 휴대폰으로 웹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 웹 서비스가 내가 어떤 휴대폰을 접속한지를 알고 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개별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그때 안 거야. 아, 그래서 웹 서비스 하나고 우리가 접속하는 걸 최적화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개념이 리스판시브예요. 리스판시브. 네, 그 전에는 개별로 다 만들었어. 아. 화면 사이즈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모바일이 나오고 나서 리스판시브라는 개념이 필요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스크탑 화면이랑 모바일 화면이랑 옛날엔 따로 만들었어요. 그거 하이브리드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아 그거는 웹과 어플리케이션 같이 쓰는 건가? 그죠, 그죠. 하이브리드는? 그 아, 네네.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처럼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걸 네이티브 개발이라고 불러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앱이야. 아, 뭐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쵸. 어쩌고 하는 게 그게 앱이고 모바일 웹은 웹 서비스. 그 웹 데- 앱. 네. 웹 앱은 웹에서 동작하는 앱 같이 동작하는 애란 뜻이에요. 그냥. 음. 그리고 데스크탑 웹에서 보이는 화면의 애랑 모바일 웹에서 보이는 화면에는 사이즈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 만들어요. 두 버전. 네, 두 버전을 만들었어. 뭐 사실은 더 여러 버전을 만들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리스판시브가 나왔다. 그죠? 음. 그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서버한테. 네. 그러다 헤더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사이즈가 몇이라면 너 화면 요렇게 모양을 보여줘라는 걸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애가 자동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이트는 왜 브라우저 창 크기를 조절하면 그게 네. 막 예쁘게 네,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쵸, 모양 그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만든 사이트는 그게 안 되고 안 그냥 돼요. 화면이 이렇게 바가 생겨버리죠. 그리고 그렇죠. 엄청 큰 그 차이인 거죠. 모바일 화면이 뜨던지 여기에 엄청 작은 글자에 데스크탑 확대해서 봐야 웹이 되고. 뜨던지 옛날에 그런 식인 그랬어. 맞아.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모바일로 접속하더라도 크롬에서 설정으로 데스크탑 화면 보기 데스크탑으로 돼요. 보기 하면 다시 데스크탑으로 맞아요, 보이고. 맞아요. 네. 그건 이제 그쪽에다 강제로 네. 나 데스크탑이야라고 화면 사이즈를 그쵸, 메타데이터를 다시 주면서 처리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가끔은 데스크탑 버전에서만 보이는 기능들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지금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오늘 웹 서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웹 서비스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까지만 했었는데 사실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SQL.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서관이 있고 거기서 책을 찾아준 마치 사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서의 기능을 하는 SQL이 뭐 오라클에서 만든 MySQL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SQL 같은 게 있고 추가로 OS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유닉스 계열의 리눅스나 OS X 같은 어떤 OS가 있고 그리고 윈도우즈 계열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웹 어플리케이션과 웹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정적 사이트, 동적 사이트 그리고 그 외에 뭐 리액트나 앵글러 뷰 같은 것들 설명해 주면서 약간 저는 느낌이 자바스크립트가 킹왕짱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귀결되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없는 기계는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곳에서나 다 동작해라는 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런타임이라는 개념만 생각해봤을 때 V8 엔진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은 10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되게 효율적인 신기하다. 언어네. R은 200메가짜리 설치 파일을 받아서 1기가 넘게 설치해요. 런타임이 1기가가 넘어요. 아.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네네. 몇백 메가 정도 돼요. 그리고 음. 컴파일 언어만 해도 고가 요즘 잘 나가는 구글에서 밀고 있는 그쵸. 언어인데도 고, G-O. 네. 네. 고도 설치하면 컴파일러가 한 몇백 메가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기능과 효과성, 효율성을 갖고 있으면서 10메가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그렇죠. 대신 이제 너무 기능이 없지. 아주 기본기만 있다. 그 개발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표준 기능들은 같이 제공해요. 네. 근데 자바스크립트 그 노드.js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갖고 사실 얘는 런타임만 엄청 작지 다 패키지야. 따로따로 나눠놨다고 봐야겠네요. 엄청 많이 나눠져 있고 엄청 많이 어차피 그럼 있어요. 다시 다 깔아야겠네. 다 하려면. 깔아야 돼요. 그래갖고
뭐 13,000개씩 까는 거예요. 어, 자바스크립트는 뭐 시작하면 뭐 까느라 바쁘네. 네. 음. 그래서 막 패키지 관리자가 엄청 기능이 중요하고 막 이런 막 락 걸고 막 패키지 제이슨 뭐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이 중요한 개념이 또 돼버리는 거군요. 그쵸. 반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용량이 걔는 또 엄청 큰 거야. 그러면은 항상 걔를 저장하고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R 같은 경우는 그 패키지를 항상 글로벌로 저장해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건 패키지를 사용할 때 문제가 없어. 근데 다른 개발 언어들은 어떤 폴더 내에서만 패키지를 설치하고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아. 아, 야, 그러면 프로그래밍 쪽은 수업 들을 때 강사의 PC의 환경과 패키징이 다 다 다르겠네요. 수강생들이랑 다르니까 골치 아프겠는데? 그걸 맞추는 작업 먼저 하는 게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컨테이너나 도커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설치를 가이드 준 대로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해. 완전히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도구의 종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다른 동작을 해버리니까. 되게 발을 들여두면 안 되는 세계 같아.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요즘엔 뭐 콘다 같은 것도 있고 도커도 있고 뭐 한방 해결해주는 애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폴더 내에서 이런 패키지가 있으면 좋겠어 같이 하는 동작을 수행해 주는 데가 콘다. 대표적으로 파이썬에서는 가상 환경 관리자라고 불러요. 가상 환경 관리자인 개발 언어들 중에 가상 환경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R도 있어요. 그리고 뭐 노드, 자바, 루비 뭐 다 있는 것 같아. 맞아. 요즘에는 다 있어요. 개념들이 되게 좋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바뀌면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표준화하든지 프리징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놔야 돼. 그 다음번 개념, 리눅스에서는 CPU 자원을 나눠서 쓰는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나눠서 쓰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둘이 선 그어놓고 이거는 나한테는 이제 없어라고 취급하면 어때? 라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CPU가 10개 있는 애야. 근데 내가 CPU가 10개 있는 애면 나 CPU 3번 쓸래요? 라고 나서 10번이 놀고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 켜. 근데 너한테는 3번 CPU만 줄 거야. 같은 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할당해 주는 거죠. 네. 그 원래의 가상화,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는 하드웨어에 CPU 10개짜리 애에 한 개만 할당해 주려면 가짜 한 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에 O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분리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가 더 추가로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리눅스 진영 쪽에서는 이 격리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갖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거에 잘 패키징된 종합 끝판왕, 브랜딩한 끝판왕이 도커인 거예요. 원래 가상화 기술들은 많이 있었어요. LXC라든지 지금도 도커는 표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다른 개념들 뭐 팟맨이라든지 뭐 로켓이라든지 비슷한 다른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도커가 가상 환경 제공을 한다. 그리고 도커는 이제 CPU의 자원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설치된 프로그램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차지하는 파일 시스템의 격리도 같이 제공해요. 그러니까 뭐가 설치돼 있다라는 게 보장되는 거지. 이 도커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도커를 써야 된다라는 거의 필수 요소처럼 강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커 그 고래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도커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그때는 텐서플로우가 없던 시절에 제가 뭐 GPU 갖다가 딥러닝 하고 막 그러려고 시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설치하기를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야, 끔찍하다. 나는 텐서플로 썼을 때도 이틀 걸렸는데 진짜 와 계속 안 맞아? 안 맞죠? 실행이 안 되고 화면 뭐 부팅 안 되고 막 이래.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딱 정확한 저의 환경에 대한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야. 뭐가 잘 안 되네? 하드웨어 다르고 OS 다르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뭐 그 그래픽 드라이버도 지금에 있는 그치, 그래픽 카드랑 드라이버 맞는지 버전도 다르고. 버전 맞는지 GTX 1060은
그 뭐몇 뒤에 버전, 뭐 알파벳 예. 별로 다르고. 근데 나- 걔 이거 설치하기 아니지. 전에 디펜던시 의존성 있는 패키지가 뭔데 이걸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치할 때 얘를 누를 거냐 CT 뭐 커맨드 라인에서 할 거냐서부터 엄청 근데 그런 걸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설치돼 있는 애가 돌아다니니까 아. 통째로 있는 애. 통째로 있는 애가 좋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지. 한 큐에. 이미 누가 잘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어. 걔는 환경을 안 타요 그럼? 아까 말한 이제 그 아주 하드웨어적인 환경만 타죠. 아. 네, 그러니까 CPU의 종류라든지 아키텍처 종류라든지 이런 것만 타고 인텔 칩셋이냐, 예, 예, AMD 예, 칩셋이냐, 그 정도 그 정도. 뭐 GTX 뭐 1060이냐, 1070. 가장 대표적으로 호환이 안 되는 게 라즈베리 파이랑 그냥 컴퓨터 같은 거예요. 뭐그 그 정도 정도는 차이는 사실 그죠? 정도는 그럴 수 해야지. 있어야지. 그건 좀 호환이 안 될 것 너무 같잖아.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암드랑 뭐 인텔 정도는 제가 알기로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암드 CPU를 안 써봐서 얼마나 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 계열이기만 하면 된 거야. 왜냐면 커널은 다 똑같은 거 쓰든지 비슷한 거 쓰니까 다른 리눅스 OS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무리가 없지. 정확하게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미 모든 것들 OS 레벨에서부터 내가 사용하고자 하고 싶은 뭐 개발 언어, 패키지 이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완전히 다 설치가 끝난 상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패키지 매니저 같은 거 쓰는 거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게 도커가 없었기 때문에 가상 환경 같은 게 도커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애라서 가상 환경을 안 쓰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혹은 컴퓨터 이해를 위한 프로그래밍의 기본기를 이해하기 위한 상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게 말이야. 클라우드 청취자- 하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클라우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 오늘 못할 것 같고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저희도 사실은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데 용어가 너무 새로운 용어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느낌만 가져가면 되죠. 느낌만.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제 중요한 언어 같은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로 나오는 계속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개념,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과 웹과 뭐 어플리케이션의 관계라든지 그런 쪽만 귀담아 들으시고 그 뭐 이렇게 낱개로 나오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그냥 그 종류라든지 어떻게 동작한다든지 아니면 대신 도커는 중요하다. 그럼요. 도커는 무조건이 무조건. PC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에 따라 다 일일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뭔가 설치하고 행위를 했던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쵸. 말하자면 약간 패키징 되어 있는 네. 그런 거다. 옛날에는 어느 직업이 있었냐면 OS 설치 전문가가 있었어요. PC를 딱 보고 네. 이 환경이라면 이렇게 설치해야겠군 하면서 그러니까 서버용 OS는 설치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서 박 박사가 텐서플로우 없던 시절에 GPU로 딥러닝 하는데 활용하려고 한 달 동안 고생했던 걸 지금은 텐서플로우가 나왔고 도커가 나왔기 때문에 다운로드하면 끝나는 거죠. 다운로드하면 그냥 끝난다. 그런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도커라는 게 나왔다. 그죠. 네. 직업이 사라졌네.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군. 그러니까 서버라는 걸 직접 사서 설치해서 사용하던 시절에서는 설치 전문가가 있었어요. 네.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커랑 상관없이 사라졌지만 여기까지 정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웹 개발 혹은 앱 개발 혹은 컴퓨터 구조, 인터넷의 구조의 기본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 각각의 분야에 분야 단어 정도 겨우 언급하고 끝난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아니 이제 테크 쪽 기사 나오면 대강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럴 수는 있겠다. 개념적인 구분을 뭘 해야 되는가만 이해하셔도 큰 진전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랑 웹이 뭐가 다른 거냐. 그쵸, 그 얘기를 했고 이것만 해도 지금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SQL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뭐 프레임워크, 동적 사이트, 정적 사이트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네. 그렇죠. 다 저는 계속 단어 정의만 얘기할 거라고 각오하고 갔어요 사실. 그렇군요. 이거를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컨텐츠 같은 걸 많이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되게 사실 압축해놓은 상태로 얘기를 한 거라 네. 오히려 장황하게 풀어져 있거나 네. 아니면 복습하고 싶으면은 그 이 에피소드를 한 번 더 들으면 되죠.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혹은 구글에서 루비가 뭐냐, 루비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식으로 쳐도 되겠네요. 뭐 고
구글에서 그쵸. 만든 고 이런 식으로. 개발 언어에 대한 이름과 그게 네. 뭐냐라는 걸 치는 건 뭐 좋은 방법이고. 네네네. 근데 이제 아예 제가 개발 언어 소개를 할 건 당연히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내용들보다는 저는 생활 코딩에 네. 그 웹 생활 코딩이라는 게 관련된 뭔지 콘텐츠. 소개해 주시고. 해주세요. 네. 소개 안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할 텐데. 아. 그래요. 생활 코딩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정도. 그래도 소개해드리자면 페이스북 그 그룹 중에 아주 유명한 페이스북으로 시작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웹과 관련된 아니 인터넷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모든 그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네. 아주 훌륭한 곳인데 네. 거기에 이제 웹을 다루는 교육 커리큘럼이 무료로 다 공개돼 있어요. 아 그걸 본데 있구나. 네. 제가 그렇죠. 그런 걸 조금 추가로 근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싶어가지고. 그게 되게 방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아. 박 박사가 짧은 시간 안에 쭉 그러니까- 훑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들 중에 일부를 실제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 말로 털기만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직접 서버를 이제 구축해 보기도 하고. 그죠. 네, PHP라든지 개발 언어 하나 갖고서는 여기서는 뭐 그런 1 과정. 더하기 1이라고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그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번 방송을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오늘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는 목차를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개발에 발을 디디거나 뭐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더 신경 쓰시거나 할 분들이 배워야 될 그냥 목차들, 컨텐츠들 하나하나 깊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서로 이런 관계요라는 이런 걸 크게 한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고 그렇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도커가 진짜 왜 중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냐,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에는 또 어떤 연관이 있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의 컨텐츠로 따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자동화 2탄으로 다루고 있지만 크롤링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웹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급 기술에 대해서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다뤘던 용어들이 귀에 너무 안 들어오시더라도 괜찮다. 2번 듣고 3번 들으면 아니 거기다 아직 자기는 그 인공지능 뭐지 철학 그거 아직 안 했으면서 나 그거 완전 까먹고 있었네. 나 벌써 하라고 지금 목차 다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용어를 들으신 분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아니. 용어가 다 처음 듣는 거야.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좀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용어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귀에 들어왔을 때 무슨 단어는 이제 들리는데 아마 아예 태어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랑 개념이 연결이 되는 김 팀장은 그렇죠. 들었을 때 쟤랑 쟤는 어떤 관계였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용어와 개념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생활 코딩의 웹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좀 참고해 보시던지 하나하나를 구글링하고 좀 유튜브를 보시면 그게 어떤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뒤에서 좀 더 가이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김 팀장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클라우드는 결국 못했어. 근데 클라우드는- 클라우드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들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포석이었다. 결국에는 아직도 얘기를 못했구나. 네.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처음에 어려운 게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멘붕이 되는 게 사실 네. 그게 뭔지만 알아도 음. 이런 개념이 어떤 필요로 의해서 나왔다는 것만 알아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편한 것 같거든요. 일단 데이터링에서 그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거 아니야? 자바스크립트 이렇게만 돼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 개념들 이런 게 있다는 정도 한번 훑고 가도 네. 나중에 이제 다른 공부 좀 깊게 하시기 전에 네. 좀 덜 무서운 상태로 시작할 수 있지 좋네요. 않을까. 아니 그러게 방송 시작할 때 아이아스 파스 사스 얘기해놓고 한마디를 못했네. 그거는 이제 20회 후에 그렇죠.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조금 더 남겨주셔도 구체적으로 이것 좀 더 알려주세요. 네네네 어떤 좋습니다. 의견이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다음 방송 기획하는데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년 만에 자동화 2탄을 했던 박 박사 어때요? 각오하고 시작한 방송이긴 한데 네 이렇게 늘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저는 나도요. 아예 클라우드만 그걸 할까 몰랐어? 보였는데 많이 늘어졌네.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의식적으로 되게 덜어냈거든요, 사실. 덜어낸 건데도 이 정도니까. 저는 사실 오늘 슬랙에 박 박사가 이렇게 쭉 리스트 올려줬잖아요. 네. 20회 각이다. 용어가 막 200개야. 그러니까 말이야 용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저는 저희 멤버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제 개발을 하는 박 박사랑 데이터 분석을 하는 김 팀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분석만으로 국한될 수 있는 우리 어떤 지식이나 경험의 범위를 전체 웹과 앱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방송 2번, 3번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개발자랑 대화 나눌 수 있다. 너 풀스택이니? 아 그거 묻지 마. 그렇게 묻지 마. 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준비할 박박사의 방송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